그 대본은 당신이 준 거 아니잖아. 내가 다 들리잖아.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얼어붙었다. 방금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지? 5년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아니,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그 말을. 이 말 한마디가 우리 결혼 생활 전체를 뒤흔들 줄은 그때 몰랐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사는 몇 살이고 결혼 생각 있는지 댓글로 써주세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 결혼관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거든요. 모든 건 7년 전 겨울부터 시작됐다. 나는 당시 28이었고 KBC 방송국 대기업 총수의 외동딸이었다. 물론 아무도 몰랐다. 강리아라는 이름 석자만 알았을 뿐, 내 뒤에 붙은 재벌 2세라는 꼬리표는 철저히 숨겨져 있었다.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셨다. 내가 진짜 실력으로 인정받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나를 말단 스텝으로 현장에 풀어놓으셨다. 처음엔 억울했다. 대학 시절 내내 방송학을 전공하고 해외 유학까지 다녀왔는데 정작 현장에선 커피 심부름이나 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시간이 내게 가장 소중한 배움이 됐다. 현장의 온도를, 스태프들의 땀을, 작품이 만들어지는 진짜 과정을 몸으로 익혔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장민혁을 만났다. 민혁은 그해 입사한 신입 조연출이었다. 31살, 지방대 출신의 백 하나 없는 순수 실력파. 아니, 그때는 실력파라고 믿었다. 그는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남아 기획안을 쓰고 선배들에게 혼나도 꿋꿋이 자기 의견을 피력했다. 나는 그런 그의 모습에 끌렸다. 내게 없는 것들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 순수한 열정, 세상을 향한 분노,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 우리의 첫 대화는 야근하던 새벽 2시쯤이었다. 편집실 복도에서 마주친 민혁이 먼저 말을 걸었다. 리아 씨도 아직 안 들어가셨네요. 힘들죠. 그의 목소리는 피곤에 잠겨 있었지만 어딘가 따뜻했다. 나는 그저 네, 조금요 라고만 대답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마주쳤고 야근이 일상인 방송국 특성상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민혁은 내게 자신의 꿈을 자주 이야기했다. 저는 진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만드는 그런 거요.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빛났다. 나는 그 진심에 점점 빠져들었다. 재벌가에서 자라며 만난 사람들과는 너무 달랐다. 그들은 이미 가진 것을 지키려 했지만 민혁은 아직 갖지 못한 것을 쟁취하려 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민혁이 고백했다. 리아 씨, 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좋아합니다. 편집실 구석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였다. 모니터 불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내가 누군지 밝혀야 하나?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하나? 결국 나는 후자를 택했다. 저도 좋아해요. 라고만 답했다.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다. 민혁은 늘 미안해했다. 제가 돈이 없어서 비싼데 못 데려가요. 나중에 꼭 성공해서 좋은 데 많이 데려갈게요. 나는 괜찮다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그랬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든 한강 둔치를 걷든 그의 원룸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모든 순간이 설렜다. 처음으로 강리아가 아닌 그냥 리아로 사랑받는 기분이었다. 1년 후 민혁이 청혼했다. 리아 씨, 저랑 결혼해 주세요. 아직 가진 건 없지만 평생 리아 씨만 사랑할 자신은 있어요. 반지도 없었다. 그저 퇴근길 공원 벤치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건넨 말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프러포즈보다 감동적이었다. 네, 좋아요라고 답하며 눈물을 흘렸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했다. 아버지는 예상대로 반대하셨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와 결혼한다고. 게다가 우리 회사 직원이라니.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리아야, 내 생각이 너무 짧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생애 처음으로 부모님께 반항했다. 전 민혁 오빠 없이는 못 살아요. 결혼 못하게 하시면 저 집 나갈 거예요. 결국 아버지가 조건을 내셨다. 좋아, 결혼은 허락하겠다. 대신 내 정체는 절대 밝히지 마라. 그리고 그 친구가 정말 실력이 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봐라. 만약 내 뒤만 봐서 성공한 거라면 그건 너희 둘 다에게 불행이 될 거다. 나는 아버지 말씀을 받아들였다. 민혁에게는 그저 부모님이 안 계시고 친척도 없어서 조촐하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혁은 흔쾌히 그러자고 했다. 가족은 우리 둘이 만들면 되죠. 결혼식은 정말 조촐했다. 신랑 측 하객은 민혁 친구 몇 명, 신부 측은 내 대학 동기들 뿐이었다. 아버지는 끝내 오시지 않았다. 어머니만 짧게 들르셔서 축의금을 주시고 가셨다. 민혁은 그날 내내 미안해했다. 제가 더 잘났으면 성대하게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괜찮다고, 이게 우리답다고 웃어 넘겼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아렸다. 이 거짓말이 언젠가 우리를 갉아먹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신혼집은 민혁 원룸을 그대로 썼다. 좁았지만 우리에겐 충분했다. 아니, 충분하다고 믿으려 했다. 나는 몰래 아버지께 받은 비자금으로 생활비를 보탰다. 민혁이 눈치채지 못하게 자잘한 프리랜서 일을 한다고 둘러댔다. 저 번역 일 좀 하고 있어요. 재택근무라 편해요. 민혁은 의심 없이 믿었다. 아니, 믿고 싶어 했는지도 모른다. 결혼 후 3개월쯤 지났을 때 민혁에게 큰 기회가 왔다. 신입 PD로 승진하며 첫 프로그램을 맡게 된 것이다. 하지만 기획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일주일째 밤새 고민하던 민혁의 얼굴은 초췌했다. 리아야, 나 이러다 잘릴 것 같아. 뭘 해도 아이디어가 안 나와. 나는 그런 남편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가 도와주자고. 그날 밤 민혁이 잠든 후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켰다. 유학 시절부터 취미로 써온 기획안들을 꺼냈다. 그중 하나를 골라 민혁 스타일로 다듬었다. 새벽 4시까지 작업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을 깨우며 넌지시 말했다. 어제 당신이 중얼거리는 거 듣고 생각해봤는데 이런 건 어때? 그리고 내가 쓴 기획안의 핵심을 말해줬다. 민혁의 눈이 반짝였다. 대박 리아야, 그거 완전 좋은데? 나 바로 써볼게. 그 기획안은 통과됐다. 민혁의 첫 프로그램은 대성공이었다. 시청률도 좋았고 업계 평도 훌륭했다. 민혁은 하루아침에 떠오르는 신의 PD가 됐다.
승진도 빨랐다. 나는 그런 남편을 보며 뿌듯했다. 내 재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것 같았다. 비록 내 이름이 아닌 남편 이름으로지만 그 후로도 나는 계속 도왔다. 민혁이 막힐 때마다 아이디어를 줬다. 때론 기획안 전체를 대신 썼다. 대본도 썼고 편집 방향도 제시했다. 물론 민혁은 몰랐다. 아니, 어쩌면 알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애써 모른 척했다. 민혁은 우리 와이프가 영감을 줘서 그래라고 했고, 나는 당신 실력이 원래 좋았던 거지라고 맞장구 쳤다. 3년이 흘렀다. 민혁은 이제 국장급 PD가 됐다. 업계에서 알아주는 인물이 됐다. 인터뷰도 자주 나갔다. 성공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민혁은 늘 이렇게 답했다. 노력이죠. 그리고 아내의 헌신. 제가 일할 수 있게 뒷바라지해 주는 아내 덕분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뒷바라지. 내가 한 건 그 이상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민혁이 큰 프로젝트를 제안받았다. 방송국 창립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이었다. 예산도 크고 팀도 커서 민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께 부탁했다. 아빠, 민혁 오빠 좀 도와주세요.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정말 큰 PD가 될 수 있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다 말씀하셨다. 리아야, 넌 지금 그 친구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야. 내가 만든 성공은 모래성이야. 언젠가 무너질 거다.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아버지 몰래 인맥을 동원해 민혁을 도왔다. 좋은 작가진을 연결해주고 촬영 장소도 섭외하고 심지어 메인 스폰서까지 따냈다. 물론 전부 익명으로 민혁이 눈치채지 못하게. 민혁은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거라 믿었다. 리아야, 나 이제 진짜 성공한 것 같아. 우리 이제 큰 집으로 이사 가자. 당신한테 고생만 시켰잖아. 우리는 강남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다. 민혁 연봉으로는 버거운 금액이었지만 나는 다시 아버지께 받은 돈으로 보탰다. 저축해둔 거 있어요. 라고 둘러댔다. 민혁은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성공한 자신의 이미지에 취해 있었으니까. 그 무렵 민혁이 변하기 시작했다. 집에 오는 시간이 늦어졌고 주말에도 거의 일했다. 나와의 대화도 줄었다. 리아야, 지금 바빠.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말이 늘었다. 처음엔 이해했다.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니까. 하지만 점점 다른 느낌이 들었다. 민혁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예전처럼 고마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굴었다. 5년째 되던 해, 민혁은 방송대상 PD상을 받았다. 시상식장에서 수상 소감을 말하는 민혁을 보며 나는 울었다. 하지만 기쁨의 눈물은 아니었다. 민혁의 소감에는 내 이름이 없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게 아닙니다. 함께한 스태프 여러분, 출연자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믿어준 회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내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집에 돌아온 민혁에게 물었다. 오빠, 왜 저 얘기는 안 했어요? 민혁은 피곤하다는 듯 대답했다. 아, 깜빡했네. 미안. 깜빡했다고. 5년간 내가 쏟아부은 모든 걸 깜빡할 수 있다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한 달 후 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민혁이 또 다른 대형 프로젝트 기획안을 쓰고 있었다. 마감이 코앞인데 진척이 없었다. 민혁은 초조해하며 나를 쳐다봤다. 예전처럼 도와주길 기대하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부탁도 하지 않았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나를 쳐다봤다. 그 순간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오빠, 이번엔 오빠 혼자 해봐요. 내가 말했다. 민혁이 놀란 얼굴로 나를 봤다. 뭐, 왜 갑자기?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전 그냥 영감만 주는 거잖아요. 실제로 쓰는 건 오빠니까 오빠가 해야죠. 민혁이 얼굴이 굳었다. 리아야, 지금 농담하는 거야? 마감 3일 남았는데. 농담 아니에요. 전 이제 못 도와줘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민혁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이 기획 떨어지면 우리 둘 다 끝이라고. 그 말에 내가 웃음이 나왔다. 우리 둘 다 오빠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민혁이 얼굴이 새빨개졌다. 뭐, 당신 지금. 그때 내 입에서 터져 나왔다. 당신이 쓴 거 아니잖아. 내가 다 써줬잖아. 순간 세상이 멈췄다. 민혁도 나도 얼어붙었다. 5년간 쌓아온 거짓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우리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걸. 당신이 쓴 거 아니잖아. 내가 다 써줬잖아. 그 말을 내뱉은 순간 나는 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민혁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곧 붉게 변했다. 뭐,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한 발 물러섰다. 방금 내가 한 말이 실감나지 않았다. 5년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평생 숨기려 했던 그 진실을.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싸웠다. 정확히는 민혁이 일방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내가 언제 당신한테 도와달라고 했어. 당신이 알아서 한 거잖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기술적으로는 맞는 말이었다. 민혁은 한 번도 직접적으로 부탁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절박한 눈빛이, 초조한 한숨이, 밤새 뒤척이는 모습이 나를 움직였을 뿐이었다. 오빠가 힘들어 보여서 도운 거잖아요.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와준 거랑 내가 다 했다고 주장하는 건 다르지. 민혁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당신은 그냥 아이디어 몇 개 준 거야. 실제로 그걸 프로그램으로 만든 건 나라고. 스텝 관리하고 촬영하고 편집한 건 전부 내가 한 거야. 나는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이었다. 아이디어 몇 개. 오빠, 기획안 초안부터 대본 구성, 편집 방향까지 전부 제가 짠 거 잘 알면서. 민혁이 벽을 주먹으로 쳤다. 쿵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그럼 뭐 어쩌라고. 당신이 PD 하고 싶었으면 당신이 직접 하지 그랬어. 왜 나한테 떠넘기고. 이제 와서 자기가 다 했다고 난리야.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떠넘겼다고. 내가 5년간 내 이름 석자 한 번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남편의 성공만을 바라며 밤낮으로 일한 게 떠넘긴 거라고? 오빠, 난 당신을 사랑해서 도운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성공하는 거라고 믿었어요.
내 목소리는 이제 울음이 섞여 있었다. 민혁이 비웃듯 말했다. 사랑, 그게 사랑이야? 당신은 그냥 내 뒤에 숨어서 대리만족 느낀 거지. 진짜 실력자였으면 당당하게 나섰을 거야. 근데 당신은 그럴 용기가 없었던 거잖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칼처럼 날카롭게. 민혁의 말이 틀렸다고 부정할 수 없었다. 어쩌면 정말 나는 용기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강리아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서서 평가받는 게 두려웠던 건지도. 그래서 민혁이라는 방패 뒤에 숨었던 건지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나? 그날 밤 민혁은 집을 나갔다. 호텔에서 자겠다고 했다. 나는 혼자 남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침까지 울었다. 눈물이 마를 때쯤 깨달았다. 우리의 문제는 어제 시작된 게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균열이 있었다. 나는 그걸 보지 않으려 애썼을 뿐이었다. 사실 민혁의 변화는 1년 전부터 감지됐다. 방송 대상을 받은 직후부터였다. 집에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주말에도 거의 약속이 있다며 나갔다. 처음엔 이해했다. 성공한 PD니까 바쁜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점점 이상했다. 함께 있어도 민혁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내 말에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응, 그래. 좋아. 알았어. 같은 말만 반복했다. 변화의 결정적 계기는 6개월 전이었다. 민혁이 새 드라마 프로젝트를 맡게 됐고, 그때 신인 배우 윤슬아가 주연으로 캐스팅됐다. 26살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받으며 혜성처럼 등장한 배우였다. 민혁은 집에 와서 그녀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윤슬아 배우는 정말 열정적이야. 새벽까지 남아서 대본 연습하고 연기에 대한 고민도 깊어. 요즘 보기 드문 배우야. 처음엔 그저 배우에 대한 칭찬으로만 들렸다. 하지만 점점 빈도가 늘었다. 오늘 슬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정말 기발하더라. 슬아 말대로 이 장면을 다시 찍었더니 훨씬 나아졌어. 언제부턴가 민혁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이름은 리아가 아닌 슬아였다. 나는 불안했지만 애써 무시했다. 질투심 강한 아내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민혁에게 물었다. 오빠, 그 배우분이랑 많이 친해진 것 같네요. 민혁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당연하지. 주연 배우니까 소통을 많이 해야지. 왜 질투나? 그리고 웃었다. 농담처럼 가볍게. 나는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질투 난다고. 무섭다고. 당신을 빼앗길 것 같다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민혁 핸드폰을 몰래 봤다. 평생 그런 짓은 안 할 거라 다짐했던 나였지만 불안감이 이성을 이겼다. 민혁이 샤워하는 동안 거실 테이블에 놓인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다. 적어도 그건 아직 바꾸지 않았구나 싶어 조금 안도했다. 카카오톡을 열었다. 윤슬아와의 대화방이 맨 위에 있었다. 하트 이모티콘이 가득했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대화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PD님, 오늘 촬영 너무 즐거웠어요. TD님이랑 작업하면 항상 배우는 게 많아요. 슬아 씨 덕분에 저도 즐거웠어요. 내일 대본 리딩 때 봬요. 네, 기대돼요. PD님 퇴근하고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집 가면 먹으려고요. 혼자 먹기 아까운데 유유,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까요? 손이 떨렸다. 더 읽고 싶지 않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스크롤을 내렸다. 며칠 전 대화였다. PD님, 요즘 고민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위로해드리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슬아 씨가 잘해줘서 위로받고 있어요. 항상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피디님 만나서 정말 행운이에요. 이렇게 저를 이해해 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더 과거로 올라갔다. 한 달 전 대화. 피디님,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감정 표현이 잘 안 돼서 NG를 10번도 넘게 냈어요. 저 배우 자격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요. 쓰라 씨는 정말 재능 있는 배우예요. 오늘 마지막 테이크 봤어요? 완벽했어요. 정말요? 피디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힘이 나요. 피디님 없으면 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쓰라 씨 없으면 이 프로젝트 못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멎었다. 나는 황급히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다. 민혁이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나왔다.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은데.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민혁은 그러냐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방을 따로 쓰고 있었다. 민혁이 늦게 들어와서 나를 깨우는 게 미안하다며 먼저 제안한 거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그 대화들이 계속 재생됐다. 명백한 불륜의 증거는 아니었다. 그저 친한 선후배 사이의 대화로 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온도가 문제였다. 너무 따뜻했다. 너무 가까웠다. 민혁이 나한테 하지 않는 말들을 그녀에게 하고 있었다. 나는 언제부턴가 민혁에게 고마워, 사랑해, 내가 있어서 힘이 나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다음 날 나는 민혁에게 물었다.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오빠, 윤스라 배우랑 사적으로도 만나요. 민혁이 커피를 마시다 잠깐 멈췄다. 왜 갑자기? 가끔 식사는 같이 해요. 작품 이야기하면서. 둘이만요. 아니, 보통 스태프들이랑 같이. 근데 왜? 거짓말이었다.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둘이 자주 만났다. 하지만 나는 더 캐묻지 못했다. 핸드폰을 봤다고 말할 수 없었으니까.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그 배우분 얘기를 많이 하셔서. 민혁이 약간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다. 리아야, 지금 질투하는 거야? 나 일하는 거잖아. 주연 배우랑 친해지는 게 당연한 거고. 알아요. 그냥 너무 친해 보여서. 친한 게 문제야. 오히려 작품에 도움이 되는데. 당신도 방송국 일 했으면 알잖아. 그렇게 대화는 끝났다. 나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었다. 그 후로 나는 민혁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핸드폰을 볼 때마다 누구랑 문자하는지 슬쩍 봤다. 늦게 들어올 때마다 어디 갔다 오는지 물었다. 하지만 민혁은 점점 더 짜증을 냈다.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해졌어? 예전엔 안 그랬잖아. 간섭이 아니라 관심이에요. 관심과 감시는 달라. 당신 요즘 좀 이상해. 이상한 건 나였을까? 아니면 민혁이었을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어쩌면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걸지도 몰랐다. 스트레스 때문에 괜한 의심을 하는 걸지도.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란 게 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다. 민혁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다. 나를 볼 때의 그 따뜻함이 사라졌다. 3개월 전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 민혁이 드라마 종영 파티가 있다며 밤늦게 나갔다. 새벽 2시까지 안 들어왔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나는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았다. 3시쯤 민혁이 집에 들어왔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오빠, 왜 이렇게 늦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시끄러워서 못 들었어. 다들 취해서 오래 걸렸어. 민혁의 셔츠 깃에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다. 선명한 핑크색. 나는 그것을 가리키며 물었다. 오빠, 이거 뭐예요? 민혁이 내려다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 이거 슬아가 취해서 날 붙잡고 울었어. 위로해 주다가 묻은 것 같은데. 취한 여자 배우를 위로해 주는 게 PD 일이에요. 리아야, 제발. 나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민혁은 샤워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거실에 남아 그 립스틱 자국을 하염없이 쳐다봤다. 내 립스틱은 레드 계열이었다. 핑크는 쓴 적이 없었다. SNS를 뒤져 윤슬아의 사진을 찾아봤다. 그녀는 항상 핑크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그날 밤부터 나는 확신했다. 민혁이 윤슬아에게 빠져 있다는 걸. 사랑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분명 선을 넘었다는 걸.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립스틱 자국, 민혁 말대로 위로하다 묻을 수도 있다. 다정한 문자, 작품 때문에 친한 걸 수도 있다. 나는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다. 2개월 전 나는 민혁을 미행하기로 했다. 평생 그런 짓은 안 할 거라 다짐했던 내가. 민혁이 주말 오후에 미팅 있다며 나가던 날이었다. 나는 조용히 뒤를 따라갔다. 민혁은 강남의 한 카페로 들어갔다. 나는 건너편 건물에서 지켜봤다. 10분쯤 지나 윤슬아가 나타났다.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곱게 말아 내린 모습이었다. 그들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민혁과 윤슬아는 마주 보고 웃고 있었다. 친밀해 보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다. 그냥 작업 미팅일 수도 있었다. 1시간쯤 지나 그들이 카페를 나왔다. 그리고 함께 걸었다.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어느 순간 윤슬아가 민혁의 팔짱을 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민혁은 그녀의 팔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렇게 그들은 주차장으로 향했다. 민혁의 차에 함께 탔다. 차는 한남동 방향으로 향했다. 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뒤따라갔다. 저 차 놓치지 말고 따라가 주세요. 기사님이 이상한 눈으로 나를 봤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민혁의 차는 한남동의 한 고급 오피스텔에 멈췄다. 두 사람이 내렸다. 그리고 나란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택시에서 내려 로비까지 따라갔다. 하지만 더 이상은 갈 수 없었다. 출입증이 필요한 건물이었다. 나는 로비 벤치에 앉아 2시간을 기다렸다. 민혁은 나오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나는 혼자 울었다. 모든 게 명백했다. 민혁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윤슬아와 저녁 8시쯤 민혁에게 전화했다. 오빠, 언제 들어와요? 아, 미팅이 길어졌어. 10시쯤 갈게. 거짓말이었다. 민혁은 여전히 그 오피스텔에 있었다. 내가 확인했으니까. 9시에 다시 택시를 타고 그곳에 갔고, 민혁의 차는 여전히 주차장에 있었다. 11시쯤 민혁이 집에 들어왔다. 미팅 어땠어요? 내가 물었다. 좋았어. 새 프로젝트 얘기했어. 누구랑요? 회사 사람들이랑. 또 거짓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오빠, 오늘 윤슬아 만났죠? 민혁이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알았어? 따라갔어요. 한남동 오피스텔까지. 민혁이 화를 냈다. 당신 지금 나 미행했다는 거야? 미쳤어. 미친 건 오빤데요. 다른 여자랑 미르하면서. 미래, 우리 그냥 작업 얘기했어. 스라 오피스텔에서 대본 리딩했다고. 4시간 동안요. 팔짱 끼고 들어가서. 민혁이 말을 잃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리아야, 우리 사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 서로 의심하고, 미행하고. 이게 부부야? 민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럼 의심받을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당신이 오해하는 거야. 오해. 그럼 왜 윤슬아랑 만나는 거 숨겼어요? 왜 회사 사람들이랑 만났다고 거짓말했어요? 민혁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리아야, 말해봐야 당신이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슬아는 정말 특별한 배우야. 나한테 영감을 줘. 당신은 이제 그런 거 안 하잖아. 내 작품에 관심도 없고.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무너졌다. 관심 없는 게 아니라 오빠가 거부한 거잖아요. 제가 뭐라고 하면 간섭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당신이 너무 참견해서 그랬어.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내가 언제요?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민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나는 최근 2년간 민혁 작품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 민혁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리고 무엇보다 상처받기 싫어서. 내 조언을 무시하는 민혁을 보기 싫어서. 오빠, 솔직하게 말해요. 윤슬아 좋아하는 거죠? 내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민혁이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그의 눈에 머뭇거림이 보였다. 대답하기까지 3초쯤 걸렸다. 그 3초가 모든 걸 말해줬다.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좋은 협업, 파트너일 뿐이야. 확신 없는 목소리였다. 자기 자신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대답이었다. 오빠도 확신이 없네요. 자기 감정을. 내가 조용히 말했다. 민혁이 머리를 감쌌다. 리아야, 나 지금 혼란스러워. 당신을 사랑하는 건 맞아. 근데 슬아한테도 뭔가 끌리는 게 사실이야. 미안해. 적어도 솔직했다. 그것만으로 조금 고마웠다. 하지만 동시에 더 아팠다. 결국 인정한 셈이니까. 그날 밤 우리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혁은 시간을 좀 갖자고 했다. 무슨 의미인지는 물어보지 않았다. 알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민혁은 더 자주 집을 비웠다. 나는 혼자 남은 집에서 무너져 내렸다. 5년간 쌓아온 결혼 생활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걸 지켜봤다. 그리고 바로 어제 민혁이 새 프로젝트 기획안을 못 쓰겠다고 징징댈 때 나는 한계에 도달했다.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었다. 아니, 도와주고 싶지 않았다. 내 재능을 함부로 쓰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남편에게 왜 내가 헌신해야 하나? 그래서 거절했다. 그리고 그 거절이 결국 진실을 폭로하게 만들었다. 당신이 쓴 거 아니잖아. 내가 다 써줬잖아.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 5년간의 거짓말이, 숨겨진 진실이,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민혁은 충격을 받았다.
나도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 유지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민혁은 집을 나갔다. 당분간 호텔에 있을게. 서로 머리 좀 식히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제 시도로 계속 나는 지금까지 민혁의 성공을 위해 나를 지워왔다. 하지만 정작 민혁은 그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아니, 어쩌면 정말 모를 수도 있다. 자기가 천재라고 진심으로 믿었을지도. 그렇다면 내가 만든 괴물인 셈이다.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리아야, 민혁이가 집 나갔다며? 무슨 일이야? 소식이 빠르셨다. 민혁이 장모님께 전화한 모양이었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다. 리아야, 엄마가 뭐랬니? 거짓말은 언젠가 탄로 난다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어머니 말이 맞았다. 하지만 지금 후회가 무슨 소용인가?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민혁에게 모든 진실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끝낼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7년간 남편 뒤에 숨어 살았던 강리아가 이제 세상 앞에 서야 할 때가 온 걸까? 창밖을 내다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11월의 차가운 비. 이 비가 모든 걸 씻어내 줄 수 있을까? 5년간의 거짓말을, 배신을, 상처를.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우리의 결혼은 이미 끝나 있었다. 인정하기 싫었을 뿐. 오빠, 아기 생겼어요. 슬아가 임신했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세상이 멈췄다. 민혁은 식탁 건너편에 앉아 담담하게 말했다.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고르듯이.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고요? 내 목소리는 떨렸다. 민혁은 나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근데 이미 벌어진 일이야. 우리 이혼하자.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민혁이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지난 후였다. 한 달간 우리는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다. 가끔 문자로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다. 공과금 납부했어요. 알았어. 그런 시기였다. 나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이 결혼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어가야 할까? 하지만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민혁이 먼저 결정을 내렸다. 그것도 최악의 방식으로. 임신이요? 확실해요? 나는 물었다. 바보 같은 질문이었다. 확실하지 않으면 말할 리 없었다.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에서 확인했어. 8주째래. 8주. 역산해보니 그날이었다. 내가 민혁을 미행했던 그날, 한남동 오피스텔에서 내 시간을 보낸 그날. 그들은 단순히 대본 리딩만 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요? 낙태하면 되잖아요. 내 입에서 차갑게 말이 나왔다. 민혁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리아야, 그게 무슨 말이야? 생명인데. 오빠한테 생명이 소중했으면 애초에 바람을 피우지 말았어야죠.
민혁의 얼굴이 붉어졌다. 나 바람 피운 거 아니야. 우리 사이가 이미 끝나 있었잖아. 끝나 있었다고요? 누가 끝냈는데요? 오빠 혼자 끝낸 거잖아요. 민혁이 한숨을 쉬었다. 리아야, 싸우려고 온 거 아니야. 이혼 서류 가져왔어. 서명해줘. 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노란색 봉투. 이혼 신청서.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서명 안 해요. 절대. 민혁이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왜? 우리 이미 끝났잖아. 이렇게 질질 끄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게 없어. 좋을 게 없다고요? 오빠한텐 그럴 수도 있죠. 새 여자 임신시켰으니까. 근데 전 달라요. 전 아직 오빠 아내예요. 법적으로. 민혁이 테이블을 쳤다. 리아야, 제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슬아가 내 아이를 가졌어. 나 책임져야 해. 책임. 그럼 저한테는요? 5년간 오빠 뒤에서 모든 걸 지원했던 저한테는 어떤 책임을 질 건데요? 민혁이 말문이 막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다. 위자료 줄게. 5억. 그걸로 새 출발해. 5억. 나는 웃음이 나왔다. 쓴 웃음이었다. 5억이요. 오빠 지금 저 거지 취급하는 거예요. 제가 오빠한테 쏟아부은 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알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모르죠. 오빠는 당연히 모를 거예요. 나는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오빠가 처음 PD 됐을 때 통과된 기획안. 제가 썼어요. 그 다음 프로젝트도, 그 다음 것도. 오빠가 받은 방송대상 작품의 대본 절반은 제가 썼고요. 편집 방향도 제가 잡았어요. 스폰서 섭외도 제가 했고, 좋은 스탭들 연결한 것도 저예요. 그게 돈으로 얼마인지 계산해 봤어요?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이 그렇게까지 한 거야? 네. 그렇게까지 했어요. 오빠 사랑해서. 바보같이.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그 대가가 5억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오빠가 지금까지 번 돈, 쌓은 명성, 만든 인맥 전부 제 덕분이에요. 그걸 5억에 정리하겠다고요? 민혁이 벌떡 일어났다. 그럼 얼마를 원하는데? 10억, 20억.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이 아니에요. 오빠한테서 받을 건 돈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진실이요. 오빠가 세상에 진실을 밝히는 거요. 오빠 작품들이 사실은 제가 만든 거라고. 민혁이 헛웃음을 쳤다. 미쳤어. 그게 말이 돼? 내 커리어가 끝나잖아. 그게 진실이잖아요. 오빠 커리어는 애초에 거짓 위에 세워진 거고. 리아야, 그건 불가능해. 절대 안 돼. 민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럼 이혼도 불가능해요. 전 절대 서명 안 해요. 민혁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리아야, 이러지 마. 슬아가 임신했다고. 아이한테 아빠가 필요해. 그건 오빠 문제고요. 전 상관없어요. 혼외자로 낳든지 아니면 슬아랑 결혼하고 싶으면 오빠가 먼저 이혼 사유를 만들든지. 전 협조 안 해요. 민혁이 머리를 쥐어뜯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이렇게 악착같이 붙잡을 거야?
악착 같다고요? 내가 일어서서 민혁을 똑바로 봤다. 오빠가 5년간 제 인생을 착취했으면서 이제 와서 5억 던져주고 나가라는 게 악착 같은 거 아니에요. 전 정당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민혁이 입술을 깨물었다. 알았어. 그럼 10억 줄게. 그걸로 합의하자. 안 된다니까요. 돈 문제가 아니라고요. 민혁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리아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근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 슬아는 이미 임신했고, 나 아빠 될 준비됐어. 당신도 새로운 삶 살아. 더 좋은 사람 만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전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제 인생을 되찾고 싶을 뿐이에요. 며칠 후 민혁의 부모님이 찾아왔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결혼 후 5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적게 만난 분들이었다. 민혁이 고아는 아니지만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나도 일부러 만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민혁이 성공한 후에야 연락을 해왔다. 용돈을 보내달라, 집을 사달라, 차를 바꿔달라 요구했다. 민혁은 그때마다 돈을 보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자마자 입을 열었다. 리아 씨, 우리 민혁이가 실수했어요. 근데 젊은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다. 실수요? 그래요. 실수. 그러니까 이혼해 주세요. 우리가 돈은 넉넉히 줄게요. 시아버지가 봉투를 꺼냈다. 여기 수표 3억 있어요. 이거 받고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3억. 민혁은 5억을 제시했는데 부모는 3억을 들고 왔다. 나는 봉투를 밀어냈다. 받을 수 없어요. 시어머니가 얼굴을 찌푸렸다. 왜요? 적어요. 그럼 얼마 원하는데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어머님, 아버님. 민혁 오빠가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제 덕분이에요. 오빠 작품 대부분을 제가 만들었어요. 시아버지가 코웃음을 쳤다. 그게 무슨 헛소리예요? 우리 민혁이가 원래 똑똑한 애예요.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공부랑 작품 만드는 건 달라요. 오빠는 기획 능력이 없어요. 그걸 제가 채워준 거고요. 시어머니가 비웃었다. 리아 씨가 그렇게 대단하면 왜 스스로 PD 안 했어요? 우리 민혁이 뒤에 숨어서 이제 와서 자기가 다 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시어머니 말이 틀리지 않았다. 내가 정말 실력자였다면 왜 남편 뒤에 숨었을까? 용기가 없어서, 아니면 정말 대리만족을 느낀 걸까? 시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리아 씨, 우리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리아 씨는 우리 민혁이 만났을 때 그냥 스텝이었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민혁이가 키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공 자기가 세웠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주먹을 쥐었다. 가진 것도 배경도 없다고 웃긴 소리였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내가 재벌가 딸이라는 걸. 민혁이 엄마가 임신했대요. 윤슬아라고, 그 유명한 배우. 얼마나 좋은 여자예요. 우리 민혁이랑 잘 어울리죠. 리아 씨도 이제 놔줘요. 집착하지 말고. 시어머니의 말투는 점점 더 무례해졌다. 나는 참으려 했지만 한계에 도달했다.
어머님, 지금 며느리한테 집착한다고 하신 거예요? 며느리, 리아 씨가 뭘 했다고 며느리 행세해요? 아이도 못 낳으면서. 시어머니의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아이를 못 낳는 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민혁과 나는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민혁이 아직은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다 하며 계속 미뤘다. 결국 우리는 5년간 피임을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제가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에요. 민혁 오빠가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항변했다. 시아버지가 손을 저었다. 그만해요. 변명 듣기 싫어요. 어쨌든 우리 민혁이한테는 이제 아이가 생긴 거예요. 슬아 씨 배 속에. 그러니까 리아 씨는 비켜줘야죠. 비켜주라고. 마치 내가 방해물인 것처럼.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어머님, 아버님, 저 절대 이혼 안 해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집에 찾아오지 마세요. 다음에 오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다. 뭐, 지금 우리한테 경찰 오는애. 이 버릇없는 것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말렸다. 여보, 진정해. 상대할 가치도 없어. 그들은 가면서 3억짜리 수표를 테이블에 던져놓고 갔다. 생각 바뀌면 연락해요. 근데 다음엔 이것도 없을 거예요. 문이 쾅 닫혔다. 나는 그 수표를 집어들어 찢어버렸다. 조각조각 찢어진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다. 돈으로 나를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역겨웠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민혁에게, 그의 가족에게, 그리고 윤슬아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나는 아버지께 전화했다. 아빠, 도와주세요. 7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께 도움을 청했다.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다 말씀하셨다. 리아야,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좋아, 아빠가 도와주마.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아버지가 소개해 주신 한국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5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 강인한 인상의 김민정 변호사. 그녀는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승산 있어요. 일단 남편분의 재산을 전부 파악해야 해요. 그리고 불륜 증거도 확보하고요. 증거는 있어요. 사진도 찍어뒀고 문자 내용도 캡처해뒀어요. 나는 준비해둔 파일들을 보여줬다. 김 변호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좋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리아 씨,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남편분의 작품에 리아 씨가 기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쓴 기획안 원본들, 대본 초안들 전부 파일로 보관하고 있어요. 날짜까지 다 찍혀 있고요. 완벽하네요. 그럼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 재산 분할. 둘째, 위자료. 그리고 특별히 리아 씨 경우엔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지적재산권.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다. 내가 만든 작품들은 법적으로도 내 것이었다. 민혁이 그걸 자기 이름으로 발표한 건 내 권리를 침해한 거였다. 변호사님,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물었다. 김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다.
재산 분할로 최소 50억, 위자료 10억, 지적재산권 손해배상 30억. 합치면 90억 정도 나올 거예요. 물론 재판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요. 90억. 민혁이 제시한 5억의 18배였다. 그리고 리아 씨, 한 가지 더. 리아 씨가 정말 원하신다면 남편분의 경력에 타격을 줄 수도 있어요. 작품 저작권 분쟁을 공론화하는 거죠. 그럼 방송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나는 잠시 고민했다. 민혁의 커리어를 무너뜨리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돈만 받고 깔끔하게 끝낼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리아 씨는 우리 민혁이 만났을 때 그냥 스텝이었잖아요. 그리고 민혁의 말도 당신은 그냥 내 뒤에 숨어서 대리만족 느낀 거지. 아니었다. 나는 숨은 게 아니었다. 사랑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 약점으로 봤다. 변호사님, 전 제대로 받아내고 싶어요. 제가 만든 작품들에 대한 권리도, 민혁이 저한테 입힌 상처에 대한 대가도 전부 다요. 김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제대로 해봅시다. 준비 단단히 하세요. 앞으로 길 거예요. 일주일 후 민혁에게 내용 증명이 날아갔다. 이혼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민혁은 당황해서 전화를 걸어왔다. 리아야, 이게 무슨 짓이야? 90억을 달라고? 미쳤어.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미친 게 아니에요.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예요. 오빠가 5억 줄 테니까 이혼하자고 했을 때 받아들였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리아야, 제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90억은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그 돈을 구해? 그건 오빠 문제고요. 법원에서 봐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민혁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가 쏟아졌다. 리아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줘.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제발 이러지 마. 무시했다. 민혁은 자업자득이었다. 그는 나를 함부로 대했고 바람을 피웠고 5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내가 누군지, 내 뒤에 누가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을 건드렸다는 걸. 며칠 후 민혁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윤슬아와 함께였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나는 의아했다. 문을 열자 민혁과 배가 불러온 윤슬아가 서 있었다. 리아 씨, 저예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윤슬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쳐다봤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윤슬아는 눈물을 흘렸다. 리아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PD님을 사랑하게 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발 PD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녀를 차갑게 쳐다봤다. 용서요? 무엇을? 이혼이요. 이혼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아기한테 아빠가 필요해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윤슬아 씨, 당신은 제 남편을 뺏어가면서 미안하다고 하네요. 그게 미안함인가요? 윤슬아가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해요. 근데 이미 사랑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세상에 어쩔 수 없는 사랑은 없어요.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유부남인 줄 알면서. 민혁이 끼어들었다. 리아야, 슬아한테 화풀이 하지 마. 잘못한 건 나야. 알아요. 오빠가 더 나빠요. 근데 윤슬아 씨도 공범이에요. 둘 다 똑같아요. 윤슬아가 울음을 터뜨렸다. 리아 씨, 제발요. 이 아기는 아무 죄 없어요. 아기한테 죄 짓지 말아주세요. 아기한테 죄 짓는 건 제가 아니라 당신들이에요. 애초에 이런 식으로 임신하지 말았어야죠.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윤슬아는 계속 울었다. 민혁은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리아야, 우리 제발 어른스럽게 해결하자. 슬아는 지금 임신 중이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그건 제 알바 아니에요. 나가주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나는 일어섰다. 민혁과 윤슬아도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 윤슬아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리아 씨, 전 정말 PD님을 사랑해요. 리아 씨보다 더 많이 사랑할 자신 있어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봤다. 그래요? 그럼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근데 명심하세요.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는 사랑으로 끝나요. 오빠가 저한테 한 것처럼 언젠가 당신한테도 할 거예요. 윤슬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혁이 그녀를 이끌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막상 윤슬아를 직접 보니 화가 치밀었다. 젊고 예쁘고 임신까지 한 그녀. 내가 가질 수 없었던 모든 것을 가진 여자.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결연해졌다. 민혁과 윤슬아가 행복하게 사는 걸 지켜볼 수는 없었다. 적어도 정당한 대가는 받아야 했다. 나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소송 일정 최대한 빨리 잡아주세요. 그리고 언론에도 알려주세요. 이 사건을. 언론에요? 확실해요? 김 변호사가 물었다. 네, 확실해요. 저는 이제 숨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진실을 알릴 거예요. 장민혁의 성공 뒤에 제가 있었다는 거리요. 나는 더 이상 남편 뒤에 숨은 여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차례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몰라서 건드린 사람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리아 씨, 이혼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김민정 변호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6개월간의 길고 지독한 법정 싸움이 끝났다. 재판부는 내 손을 들어줬다. 재산 분할 60억, 위자료 15억, 지적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25억, 총 100억. 민혁이 제시한 5억의 20배였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재판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민혁 측 변호사는 내가 작품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강리아 씨가 제출한 파일들은 날짜 조작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것들이 방송 전에 작성됐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 변호사는 클라우드 서버 기록, 이메일 송신 내역, 심지어 민혁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까지 모두 제출했다. 결정적이었던 건 방송국 내부 증인이었다.
민혁과 함께 일했던 작가 2명이 법정에 섰다. 장민혁 PD의 초기 기획안들은 완성도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수준이 달라졌어요. 저희는 의아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작가가 증언했다. 한 번은 장 PD가 기획안을 가져왔는데 파일 속성을 보니 작성자가 강리아로 되어 있었어요. 장 PD에게 물었더니 당황하면서 아내가 정리 좀 도와줬다고 얼버무렸습니다. 민혁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그는 변론 중에 감정적으로 반응했다. 제 아내가 도와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부부간의 협력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저작권을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판사가 차분하게 물었다. 그렇다면 장 PD님, 강리아 씨의 기여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민혁이 말을 더듬었다. 그게 인정은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언론은 들끓었다. 천재 PD 장민혁 알고 보니 아내 대필, 방송계 충격, 작품 저작권 논란. 강리아는 누구? 숨겨진 진짜 작가, 기사가 쏟아졌다. 민혁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추락했다. SNS에서는 그를 비난하는 글들이 넘쳐났다. 결국 아내 빨로 성공한 거네. 바람까지 피우고 정말 최악. 저런 인간이 방송 만들었다니 역겹다. 방송국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민혁이 진행 중이던 드라마 프로젝트가 전격 중단됐다. 공식 입장은 제작 여건상 불가피한 결정이었지만 누구나 이유를 알았다. 저작권 소송에 휘말린 PD의 작품을 계속 진행할 수는 없었다. 투자자들도 하나둘 빠져나갔다. 1,000억 규모의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무산됐다. 민혁에게 더 치명적이었던 건 그 다음이었다. 방송국 이사회가 열렸다. 안건은 장민혁 PD의 직위 해제 및 징계 여부. 나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참석하셨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하셨다고 들었다. 우리 딸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우리 방송국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표결 결과는 만장일치였다. 민혁은 즉시 해임됐다. 민혁이 그날 밤 전화를 걸어왔다. 리아야, 제발 좀 막아줘. 회사에서 날 잘랐어. 이러면 나 끝이야. 제발. 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오빠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저한테 부탁할 일이 아니고요. 리아야, 우리 그래도 5년을 함께 했잖아. 제발 이러지 마. 5년을 함께 한 건 맞아요. 근데 그 5년을 배신한 것도 오빠예요. 민혁이 울기 시작했다.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리아야,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돌아와줘. 슬아랑은 끝낼게. 제발. 나는 한숨을 쉬었다. 오빠, 그 말 이제 와서 해서 뭐해요?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전 오빠한테 돌아갈 생각 없어요.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전화를 끊었다. 민혁은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결국 번호를 차단했다. 윤슬아도 타격을 받았다. 그녀가 모델로 계약한 명품 브랜드들이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이미지 실추였다. 유부남과의 불륜, 그것도 자신의 PD와의 스캔들은 대중에게 용납되지 않았다. 광고도 드라마 출연 제의도 모두 취소됐다.
그녀의 SNS에는 악플이 쏟아졌다. 남의 남편 뺏은 년, 임신으로 협박한 거 아니야? 연기는 못하면서 남자나 꼬시네. 윤슬아는 임신 중이었지만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했다. 어느 날 그녀가 내게 문자를 보냈다. 리아 씨, 제발 좀 그만해 주세요. 저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아기한테도 안 좋대요. 제발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다. 그녀는 내 남편을 빼앗으면서 내 고통을 생각했을까? 아니었다. 그러니 나도 그녀의 고통을 생각할 이유가 없었다. 민혁의 부모님도 곤경에 처했다. 민혁이 매달 보내던 생활비가 끊겼다. 민혁 자신도 이제 돈이 없었으니까. 법원 판결로 100억을 내게 지급해야 했고, 그러려면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했다. 집도, 차도, 주식도 전부. 심지어 부모님께 사들인 아파트도 매물로 나왔다. 시어머니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리아 씨, 우리 이제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제발 좀 봐주세요. 어머님, 제가 왜 봐드려야 하죠? 내가 물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때 리아 씨한테 함부로 해서 미안해요. 제발 민혁이 좀 살려주세요. 시어머니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님, 저한테 와서 빌게 아니라 민혁 오빠한테 빌으세요. 오빠가 바람 피우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건 그렇지만 어머님도 그때 저보고 비키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제 말대로 비켜주세요. 전화를 끊었다. 이혼 확정 한 달 후 나는 아버지 회사를 방문했다. KBC 방송국 본사. 30층 건물의 꼭대기층 회장실. 아버지는 나를 보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리아야, 고생 많았다. 아빠, 이제야 정신 차렸어요. 너무 늦었죠?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다. 늦지 않았어. 이제부터 시작이야. 아버지는 나를 창가로 데려가셨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리아야, 이 방송국은 언젠가 내 것이 될 거야. 하지만 내가 준비됐을 때만 가능해. 지금 내가 보여준 것처럼 싸울 줄 알고 이길 줄 아는 사람만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전 이제 숨지 않을 거예요. 제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 거예요. 좋아.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니? 아버지가 물으셨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제작사를 차리고 싶어요. 제 이름으로. 그리고 제가 직접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 뒤에 숨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다. 좋아. 얼마가 필요하니? 100억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민혁한테서 받은 돈으로 하면 되겠네? 아버지가 웃으셨다. 나도 웃었다. 네, 그래야 의미가 있죠. 민혁이 제게서 훔쳐간 걸로 만든 돈으로 제 제국을 세우는 거예요. 제국이라. 야무지네. 아버지가 내 어깨를 토닥이셨다. 리아야, 내가 자랑스럽다. 정말. 이혼 확정 2주 후 민혁의 재산 청산이 완료됐다. 강남 아파트, 외제차, 주식, 예금 모두 합쳐서 정확히 103억이 나왔다. 법원 결정대로 100억이 내 계좌로 입금됐다. 계좌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다. 후련함?
아니었다. 슬픔? 그것도 아니었다. 그냥 공허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숫자로 환산되는 기분이었다. 민혁은 거의 무일푼이 됐다. 법정 최저 생활비만 남기고 모든 걸 뺏겼다. 그가 사는 곳은 더 이상 강남 펜트하우스가 아니었다. 지방의 허름한 원룸이었다. 방송국에서 해고된 후 그는 어디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저작권 논란에 휩싸인 PD를 고용할 방송국은 없었다. 프리랜서로라도 일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았다. 윤스라는 아이를 낳았다. 아들이었다. 하지만 출산 후 그녀의 상황은 더 나빠졌다. 복귀할 곳이 없었다. 방송국도 영화계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다. 불륜녀라는 낙인은 생각보다 강력했다. 그녀는 민혁의 좁은 원룸에서 아이를 키우며 생활고에 시달렸다. 민혁은 편의점 알바로 겨우 생계를 유지했다. 어느 날 민혁이 방송국 앞에 나타났다. 경비에게 제지당하면서도 소리쳤다. 리아야, 나 좀 만나줘. 제발. 나는 사무실 창문으로 그를 내려다봤다. 초췌해진 모습이었다. 머리는 산발이고 수염은 덥수룩했다. 6개월 전에 그 잘나가던 PD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경비들이 그를 끌어냈다. 나는 창문을 돌아서서 자리로 돌아왔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장님, 장민혁 씨를 만나보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만날 필요 없어요. 하지만 계속 오실 것 같은데요. 그럼 출입 금지 조치 내리세요. 다시 오면 경찰에 신고하고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나는 다시 서류를 펼쳤다. 새 제작사 설립 계획서였다. 민혁의 부모님은 결국 그들이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났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깡통 전세 피해자가 됐고, 갈 곳이 없어 지방의 친척 집에 얹혀 살게 됐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내게 문자를 보냈다. 리아 씨, 당신이 이겼어요. 우리가 완전히 망했어요. 이제 됐죠. 제발 그만 괴를 켜주세요. 나는 답장했다. 어머님, 전 어머님을 괴롭힌 적 없어요. 그냥 제 권리를 찾았을 뿐이에요. 어머님이 고생하시는 건 민혁 오빠 때문이지 제 탓이 아니에요. 부디 건강하세요. 그게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다. 3개월 후 업계의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강리아가 제작사를 차린대. 회사 이름이 뭐래? DX 프로덕션. 덱스,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사람들은 곧 깨달았다. 덱스는 업계에서 전설로 통하는 필명이었다. 10년 전부터 간간히 등장해 놀라운 기획안과 대본을 쓰던 작가. 하지만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DX 프로덕션 대표 강리아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필명 덱스, 그게 바로 저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플래시가 터졌다. 10년간 숨어있던 이유는 개인적인 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얼굴로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다. 장민혁 전 PD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장민혁 씨는 제 전 남편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 중 그의 작품 활동을 도왔고 그 과정에서
제 권리가 침해됐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았고, 이제 그 문제는 종결됐습니다. 앞으로 장 전 PD와 협업할 의향은 없나요? 없습니다. 전혀. 기자회견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전설의 작가 덱스, 드디어 정체 공개. 강리아 재벌가 출신의 천재 작가까지. 민혁 성공 뒤엔 강리아가 있었다. 기사가 쏟아졌다. 내 과거 작품들이 재조명됐다. 민혁이 만들었다고 알려진 작품 중 상당수가 사실은 내 손에서 나왔다는 게 밝혀졌다.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나는 기자회견에서 한 가지를 더 발표했다. 그동안 숨겨왔던 제 신분도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저는 KBC 방송국 강태수 회장의 외동딸입니다. 기자들이 경악했다. 플래시 세례가 더욱 거세졌다. 그동안 평범한 스텝으로 일하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진짜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민혁이 그 뉴스를 봤을 것이다. TV로 아니면 인터넷 기사로. 그가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상상이 갔다. 충격, 분노, 아니면 후회. 그는 그제야 깨달았을 것이다. 자신이 버린 아내가 누구였는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얼마나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지.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장민혁의 아내도 KBC 회장에 숨겨진 딸도 아니었다. 나는 강리아였다. 작가 덱스였다. 그리고 곧 DX 프로덕션의 대표가 될 사람이었다. 세상은 내가 누군지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 보여줄 것이다.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이번 프로젝트 이름은 그림자에서 왕좌로입니다. 나는 회의실 앞에 서서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다. 20명의 스태프들이 나를 주목했다. DX 프로덕션 첫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이었다. 이 드라마는 한 여자가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다가 스스로 빛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권력과 욕망, 그리고 복수에 관한 이야기죠. 스텝 한 명이 손을 들었다. 대표님, 혹시 자전적인 이야기인가요? 나는 미소 지었다.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픽션입니다.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석 달이 흘렀다. 그동안 나는 미친 듯이 움직였다. 제작사 설립, 사무실 임대, 인력 채용, 투자 유치까지. 잠은 하루 4시간도 못 잤다.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내 선택으로, 내 꿈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 DX 프로덕션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았다. 3개 층을 통째로 빌렸다. 1층은 제작 스튜디오, 2층은 사무 공간, 3층은 내 개인 작업실과 회의실이었다. 인테리어는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럽게 했다. 검은색과 금색을 주조로 곳곳에 예술 작품을 배치했다.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감탄했다. 이게 신생 제작사 맞아요? 대기업 본사 같은데. 인력 채용은 까다롭게 진행했다. 나는 실력만 봤다. 학벌도 경력도 나이도 상관없었다. 오로지 얼마나 잘하느냐만 중요했다. 그렇게 모인 스태프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였다. 촬영 감독은 칸 영화제 수상 경력이 있었고, 음악 감독은
할리우드에서 일하다 돌아온 사람이었다. 작가진도 내가 직접 선발했다. 3명 모두 신인이었지만 재능이 넘쳤다. 캐스팅은 신중하게 했다. 주연 여배우는 신인을 발탁했다. 이름은 박서연. 25살, 연극 무대에서만 활동하던 무명 배우였다. 오디션에서 그녀를 본 순간 알았다. 이 사람이다. 그녀의 눈빛에는 열망이 있었다. 세상에 증명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다. 나와 닮았다. 박서연 씨, 축하해요. 우리 드라마 주연입니다. 내가 말했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꼭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남자 주연은 기존 배우를 캐스팅했다. 이준서, 32살, 연기파 배우로 이름난 사람이었다. 그는 내 제안을 받고 놀라워했다. 대표님, 제가 이 역할을 맡아도 될까요? 워낙 비중이 큰 역할이라. 준서 씨가 아니면 안 돼요. 이 캐릭터는 준서 씨여야 해요. 나는 확신했다. 그도 결국 승낙했다. 대표님을 믿고 해보겠습니다. 조연 캐스팅도 끝났다. 그 중에는 윤슬아가 거절당한 역할도 있었다. 6개월 전 민혁이 그녀를 위해 따냈던 역할. 당시 나는 그 캐스팅에 몰래 관여했었다. 스폰서를 연결해주고 투자자를 설득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 역할은 박서연이 아닌 다른 신인에게 갔다. 실력으로 오디션을 통과한 배우에게. 그림자에서 왕좌로의 대본은 이미 완성돼 있었다. 16부작. 나는 3달 동안 밤낮으로 썼다. 주인공은 평범한 카피라이터로 시작한다. 하지만 그녀는 사실 거대 광고 그룹 회장의 딸이다. 정체를 숨기고 현장에서 일하던 그녀는 신입 AE와 사랑에 빠진다. 그를 위해 자신의 재능을 쏟아붓지만 남자는 그녀를 배신한다.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회사를 떠난다. 주인공은 복수를 결심한다. 하지만 단순한 복수가 아니다. 그녀는 광고계 전체를 장악한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새 회사를 세우고 업계 판도를 뒤집는다. 그 과정에서 전 남편은 몰락하고 그와 바람 피운 여자는 커리어가 무너진다. 마지막 회에서 주인공은 업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스스로 빛나는 여왕으로. 대본을 읽은 사람들은 모두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거 대표님 이야기잖아요? 나는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았다. 어떻게 받아들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거라는 점이에요. 실제로 그랬다. 대본을 읽은 배우들, 스태프들은 모두 감동했다고 말했다. 촬영은 4월에 시작됐다. 첫 촬영 날, 나는 현장에 있었다. PD가 아니라 총괄 프로듀서이자 작가로서. 나는 연출에 직접 관여했다. 모든 씬을 체크했고 배우들의 연기를 디렉팅했다. 처음엔 스태프들이 당황했다. 대표님이 이렇게까지 현장에 계실 줄은 몰랐어요. 당연하죠. 이건 제 작품이에요.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박서연은 기대 이상이었다. 카메라 앞에 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첫 씬은 주인공이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장면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대사를 했다. 제 아이디어를 들어주세요.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눈빛에서 나는 과거의 내 모습을 봤다. 민혁에게 기획안을 처음 건넸을 때의 나를. 이준서도 훌륭했다. 그는 주인공의 남편 역할을 맡았다. 처음엔 순수하고 열정적이지만 점점 교만해지고 냉정해지는 캐릭터였다. 준서는 그 변화를 섬세하게 표현했다. 특히 아내를 배신하는 장면에서 그의 연기는 압권이었다. 당신은 내 뒤에만 있으면 돼. 앞에 나서려고 하지 마. 그 대사를 듣는 순간 민혁이 떠올랐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촬영은 석 달간 진행됐다. 강행군이었다. 하루 18시간씩 일했다. 스태프들은 힘들어 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모두가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었다. DEX 프로덕션의 첫 작품이자 내 인생의 새 출발이었다. 실패는 허용되지 않았다. 편집은 내가 직접 감독했다. 밤새 편집실에 앉아 모든 컷을 봤다. 하나하나 점검했다. 이 장면은 2초 더 길게 가져가요. 감정이 더 전달돼야 해요. 이 음악은 너무 강해요. 좀 더 절제된 걸로 바꿔주세요. 편집 감독이 감탄했다. 대표님, 정말 디테일까지 다 보시네요. 당연하죠. 한 프레임도 허투루 볼 수 없어요. 7월 말 드라마가 완성됐다. 총 16부작. 첫 회 시사회를 열었다. 방송국 관계자, 기자, 평론가 등 200명이 참석했다. 조명이 꺼지고 화면이 켜졌다. 나는 맨 뒷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봤다. 웃음이 터졌다. 한숨이 나왔다. 눈물을 닦는 사람도 있었다. 60분이 지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기립 박수였다. 시사회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대표님, 이 드라마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주인공이 대표님을 모델로 한 거 맞죠? 전 남편 장민혁 씨는 이 드라마 보면 어떤 기분일까요? 나는 침착하게 답했다. 이 드라마는 픽션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바칩니다. 8월 첫째 주, 그림자에서 왕좌로가 방영됐다. KBC에서 금요일 밤 10시 프라임타임에 편성됐다. 첫 회 시청률은 8.7%였다. 신생 제작사의 첫 작품치고는 놀라운 수치였다. 2회는 12.3%로 올랐다. 3회는 15.8%.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올해 최고의 드라마, 박서연 연기 미쳤다. 대본 진짜 탄탄함, 강리아 천재 맞네. SNS는 드라마 이야기로 뜨거웠다. 매회 방영 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주인공이 남편을 떠나는 8회는 순간 최고 시청률 23.4%를 기록했다. 그 장면에서 주인공은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 사실은 내가 만든 거예요. 이제 돌려받으러 왔어요. 그 대사가 명대사로 회자됐다. 민혁도 드라마를 봤을 것이다. 그는 어떤 심경이었을까? 자신의 이야기가 전 국민 앞에 펼쳐지는 걸 보면서. 물론 드라마는 픽션이었고 세부 사항은 달랐다. 하지만 핵심은 같았다. 아내를 이용하고 배신한 남자가 몰락하는 이야기. 나는 그가 어디선가 이를 갈고 있을 거라 상상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이미 내 인생에서 그는 존재하지 않았다.
10회쯤 되자 윤슬아가 기사를 냈다. 저는 드라마 속 여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자신을 변호했다. 저와 PD님의 사랑은 진심이었어요. 드라마처럼 계략이나 욕망이 아니었어요. 강리아 씨가 왜곡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댓글은 악플로 도배됐다. 진심이면 유부남 건드려. 임신으로 협박한 주제에 드라마는 픽션이라는데 왜 내가 나서. 민혁도 입장을 냈다. 드라마는 일방적인 시각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더 큰 역풍을 맞았다. 일방적. 법원 판결도 일방적이냐? 100억 물어준 주제에 뭔 소리. 지금이라도 조용히 살아라. 민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말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걸 깨달았을 것이다. 드라마는 시청률 30%를 돌파했다. 역대급 흥행이었다. 광고 단가도 치솟았다. 첫 회 때 1억이던 광고비가 마지막 회에는 5억까지 올랐다. DEX 프로덕션의 수익은 천문학적이었다. 첫 작품으로 200억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투자자들은 환호했다. 다음 프로젝트도 부탁드립니다. 시상식 시즌이 왔다. 그림자에서 왕좌로는 모든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다. 작품상, 연출상, 각본상, 남녀 주연상까지. 12월 말 방송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나는 검은 드레스를 입고 참석했다. 레드카펫을 걸을 때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강리아 대표님, 이쪽 봐주세요. 오늘 수상 확신하세요. 시상식장에서 민혁을 봤다. 그도 참석해 있었다. 객석 구석 끝자리에. 더 이상 PD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처럼 보였다. 우리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후회, 질투, 원망, 알 수 없었다. 나는 시선을 돌렸다. 각본상이 호명됐다. 강리아 그림자에서 왕좌로. 나는 단상에 올랐다. 트로피를 받아들었다. 묵직했다. 5년 전 민혁이 이 상을 받던 날이 떠올랐다. 그날 나는 객석에서 박수만 쳤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내가 주인공이었다.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제게 특별합니다. 나는 소감을 말하기 시작했다. 7년간 저는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제 이름을 감추고 제 재능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뒤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닙니다. 빛입니다. 스스로 빛나는 사람입니다.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졌다. 그림자로 사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 앞에 나서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목소리로 말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나는 트로피를 높이 들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환호성이 올랐다. 나는 단상을 내려왔다. 민혁이 있는 쪽을 지나쳤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대상은 그림자에서 왕좌로가 받았다. 작품상이었다. 나는 다시 단상에 올랐다. 제작진 전체를 대표해서. 이 작품은 제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고, 복수가 아닌 재탄생을 선택했습니다. 함께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시상식이 끝나고 애프터 파티가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축하했다.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다음 작품도 기대됩니다. 같이 일하고 싶어요. 명함이 쏟아졌다. 제안이 넘쳤다. 나는 모두 정중하게 받았다. 하지만 지금 당장 결정할 건 없었다. 다음 프로젝트는 신중하게 선택할 것이다. 파티 중간에 아버지가 오셨다. 리아야,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어. 아버지는 나를 껴안으셨다. 나는 눈물이 났다. 아빠, 저 해냈어요. 정말로. 그래, 잘했어. 정말 잘했어. 아버지 품에서 나는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새로 산 펜트하우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50평대 아파트였다. 넓은 거실, 큰 창문, 고급 가구들. 모두 내 돈으로 내가 선택한 것들이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아름다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지 않으려다가 호기심에 받았다. 여보세요? 민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리아야. 나야. 나는 한숨을 쉬었다. 뭐예요? 축하해. 진심이야. 내가 성공한 거 축하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고마워요. 그럼 이만. 잠깐, 민혁이 소리쳤다. 리아야, 나 정말 후회해. 너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어. 나는 조용히 들었다. 이제 알았어. 너무 늦었어요. 알아. 다 늦었다는 거 알아. 근데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민혁 오빠. 나는 처음으로 그를 편하게 불렀다. 전 오빠를 용서해요. 근데 그게 다예요. 용서하지만 잊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오빠는 이제 제 과거예요. 전 미래를 향해 가고 있어요. 알아. 알아.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저 행복해요. 정말로. 전화를 끊었다. 나는 다시 창밖을 봤다. 이제 시작이었다. DEX 프로덕션은 앞으로 더 많은 작품을 만들 것이다. 나는 더 많은 이야기를 쓸 것이다. 그림자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이야기를. 1년 후, 나는 다시 기자회견장에 섰다. DEX 프로덕션의 두 번째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제목은 왕좌의 무게입니다. 성공한 후의 이야기죠. 정상에 오른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고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관한 드라마입니다. 기자들이 질문했다. 이것도 자전적 이야기인가요? 나는 웃었다. 글쎄요. 직접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장민혁의 아내도 강태수 회장의 딸도 아니었다. 나는 강리아였다. 작가 덱스였다. DEX 프로덕션의 대표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주인이었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스스로 빛나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림자에서 왕좌로. 그것이 내 이야기였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쓸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았다.
나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다. 이제부터 모든 이야기는 내 이름으로 쓸 것이다.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영원히.